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나이 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가 좋지가 않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장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노신이어전 붙이고 운영하는 식당도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노인이면 좀 그렇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 쓸 테니 식당에는 이제 그만 나와라. 그동안 고생했으니 식당 걱정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차라리 이랬다면 오히려 기쁘게 그만두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식당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12시간씩 도와준 장인한테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니까요. 젊은 사람 직원으로 쓰면 돼요. 저희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월급까지 드리면서 장인어른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노상직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며 아등바등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만을 위했던 인생에 남은 것은 자식의 천대와 무시. 노 씨는 딸인 노미경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결혼 후에도 힘들다며 도와달라기에 귀촌하려던 계획도 포기하고 도와줬습니다. 집이 없으니 내 집에 살게 했고 돈이 없다기에 사업자금도 보태주고 일도 해줬는데 먹고 살만해지니 나이 든 노인은 이제와 나 몰라라 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노 씨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항상 힘 닿는 데까지 자식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내 자식이 그걸 마다한다면 노 씨도 더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 씨는 젊은 시절 워낙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국민학교까지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은 몸 쓰는 일 밖에는 없었죠. 20대 때는 10년 가까이 무더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으니 어느 정도로 고된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노 씨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뭐든지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에 돈은 버는데 쓰질 않으니 자연스레 통장엔 돈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30대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노 씨는 결혼 후에 떠돌이 생활을 접고 철물점을 차려서 정착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철물점이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한이 있었던 노 씨는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가르쳐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남일녀 자식들 다 좋은 대학에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는 각각 3억씩 도움을 주었고 말이죠. 둘째인 아들은 결혼 후 몇 년 있다가 해외로 발령이 나서 일가족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둘을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할 일을 다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노후만 잘 보내면 되었죠. 근래 들어 젊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서 그런지 몸이 다 되었구나 하고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물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잘 됐네요. 진작 문 닫으시라니까 고집 피우시더니 이제 내려가셔서 좀 쉬세요. 그래? 거긴 별일 없지? 아픈 데는 없고? 저희는 다 건강하죠. 어머니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아들은 노 씨의 계획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나 싱가폴로 떠날 때는 강경하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었는데 노 씨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래도 60대였기 때문에 좀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딸에게도 알리기 위해 전화해야지 싶었는데
어쩐 일인지 딸이 먼저 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팔아서 식당 차리려고 해요. 뜬금없는 딸의 말에 노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식당? 그러자 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말이죠. 꽤나 여유 있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식당을 차려?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사위의 사업도 요식업과는 거리가 먼 의류 사업이었고 딸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경력도 없었습니다. 집을 팔지 말고 얼른 직장에라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둘이 같이 벌면 우선은 먹고 살 것 아니냐? 제가 어떻게 다시 복직을 해요. 회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그렇다고 애들은 커가는데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식당 차려보려고요. 딸의 말에 노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 팔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자 딸이 본론을 꺼냈죠. 아빠 집에서 좀 살 수 없을까요? 딸이 식당을 차린다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아니, 안 그래도 너한테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이 집 이제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갈 거야. 그 말에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집은 두고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집을 팔아야 그 돈으로 시골에 집을 사든 생활비를 대든 할 거 아니야? 그 정도 돈 없으세요? 아, 너희 시집 장가 보낼 때 얼마나 쓴 줄 알아? 그럼 그냥 계세요. 어차피 이제 둘 다 일하게 되면 애들 봐줄 사람도 필요하니까요. 엄마, 아빠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처음엔 일손도 부족하니 노 씨는 식당 일을 도와주고 노 씨의 아내에겐 살림이나 육아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자 둘을 두고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일이 힘들어 철물점도 문을 닫게 됐는데 식당과 육아를 하라니 노 씨는 딸에게 대답을 보류했습니다. 안쓰러운 상황에 대번 거절하진 못했지만 쉽게 승낙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했지만 노 씨도 내심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몇 년만이라도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자리 좀 잡으면 독립하겠죠. 사업 자금도 좀 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노후 자금 챙겨야 하잖아. 식당 차리는데 얼마가 부족하다며 경제적 도움까지 요구했던 딸. 아내는 그마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살 길은 마련해 줘야죠.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식당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노 씨가 거절을 하게 되면 딸의 사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노 씨도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야 식당 잘 되면 갚으라고 하면 되고 집도 사정 좀 풀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겠죠. 불편해서라도. 그래서 노 씨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는 것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한 지 한 달이 안 되어 딸네 가족은 노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당을 차린 후 노 씨와 사위, 딸은 바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순식간에 늘어버린 식구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노 씨의 아내였습니다. 손자들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늙은 아내를 힘들게 했고 낮 시간에는 집안일까지 해야 했으니 이전과는 무척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노 씨가 도와줄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이 하나 있지만 딸과 함께 부엌에 있었고 사위는 서빙이나 계산을 주로 했습니다. 음식은 못해도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치우거나 청소, 건물 관리 등의 허드렛 일을 전부 노 씨의 담당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직원을 덜 고용해도 될 정도로 노 씨가 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정서방, 이런 거 말이야. 여기에 쌓아두지 말고 저기 건너편에 두는 게 어때? 보기 싫잖아. 식당 건물 바깥에 스티로폼이나 빈 박스 등을 던져두는 사위를 불러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노 씨가 치우기만 하면 또 다음날 두고 나니 확실히 말을 해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접어서 한쪽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잘 놔야지. 길 건너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두던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 보라고 두는 건데요. 하지만 박스는 테이프를 뜯지도 않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좀 잘 접어서 두면 가져가기에도 좋고 식당도 깔끔해 보이니 좋을 텐데 사위는 그 뒤로도 노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사위가 던져놓으면 노 씨가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두면 들어오는 손님들의 인상이 찌푸려질 텐데 사위도 딸도 그런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손님 응대나 홍보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하는 것이었죠. 노 씨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식당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안 가세요? 저희 퇴근할 건데. 일찍 손님이 끊기면 8시 조금 넘어 사위와 딸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있든 없든 노 씨의 퇴근 시간은 늘 10시 반이었습니다. 내일 장사 준비해야지.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자전거 타고 오실 거죠? 그래. 어서 들어가. 마지막 의자를 식탁 위에 뒤집어 올린 사위는 딸과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노 씨는 한켠에 앉아서 버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해서 나온 식기들을 제자리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에는 마찬가지로 설거지된 숟가락, 젓가락들을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에 하나하나 채워 넣었죠. 이렇게 뒷정리를 다 하고 가야지 내일 아침에 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하기보다는 마무리를 짓고 퇴근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10시 40분이 되었을 때 노 씨는 식당 불을 끄고 문단속을 한 뒤에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약 20분 뒤 노 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애들은 다 자러 들어갔어요. 얼른 씻어요. 오늘 바빴어? 바쁜 일은 없죠. 근데 애들끼리 막 서로 밀치면서 싸우는데 말리느라 혼났네. 연년생인 손자들이 남자아이들이라 그런가 요즘 들어 부쩍 다투는 듯 했습니다. 그걸 늙은 할머니가 같이 씨름을 해야 하니 힘이 딸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먼저 자라니깐. 이제 잘 거예요. 노 씨는 또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씻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떻게 된 게 본래 일을 할 때보다 더 고된 듯 했습니다. 노 씨는 누운 지 5분도 안 되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치워요. 기다리는 손님 있는데 자꾸 컴플레인 들어와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인네가 일하는 게 젊은 사람 마음에 차질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금방 치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 노 씨가 허둥지둥 그릇을 정리하는데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휙 낚아채듯 그릇을 뺏어서 쟁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빙과 계산을 주로 하는 사위는 노 씨의 일까지 떠맡게 되는 게 무척 억울한 눈치였습니다. 평소엔 그럴 일이 없었지만 요즘 들어 식당이 자리를 잡았는지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끔 만석이 되기도 하는데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니 자기 할 일만 딱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있으면 옆에서 손님이 꼭 불러서 주문을 하곤 했는데 그래서 노 씨 또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있다 보니 손이 느린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불만은 사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노 씨도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합가한 초반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딸네 가족 때문에 내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지금까지도 노 씨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노 씨가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말을 꺼내 보았지만 그 뒤로는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늘상 딸이 노 씨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장사가 좀 되면 직원을 하나 더 써라. 나는 이만 쉴 테니까. 직원 쓰는 게 요즘에 얼마나 비싼데요. 아직 그 정도 수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한가하면 둘이 나가서 외식하는지 어쩐지 한참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딸과 사위, 그래도 식당을 잘 키워보려 고군분투했던 노 씨. 딸은 이런저런 조언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보는지 식당은 이제 안정적으로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한시름 놓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서방, 식당 앞에서 앞치마 맨 상태로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 같은 말만 4년째였습니다. 사위도 한숨을 쉬더니 담배를 끄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 씨는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해진 시간에 사위가 노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나이 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노 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요즘엔 노신이어전 붙이고 운영하는 식당도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나이 든 사람이면 좀 그렇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 쓸 테니 식당에는 이제 그만 나와라. 그동안 고생했으니 식당 걱정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차라리 그랬다면 오히려 기쁘게 그만두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식당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12시간씩 도와준 장인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니까요. 젊은 사람 직원으로 쓰면 돼요. 저희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매일 잔소리 들으면서 장인어른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식당 운영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노 씨의 말들이 그동안 사위의 마음을 상하게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위가 내뱉는 말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소리를 듣고도 기분이 안 상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노 씨에겐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인정머리 없이 꼭 이런 식으로 식당을 그만두게 해야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 씨가 식당에서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 구하면 그만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노 씨는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에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당신이 웬일로 벌써 들어와요? 노 씨가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보자 아내가 웃었습니다. 애들이 아빠 힘들다고 좀 쉬라고 그랬구나? 직원 구하겠다네. 아이고 잘 됐다.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애들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좋네.
아내의 말에 노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일찍 잠들고 딸과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노 씨는 잠시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파는 순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딸내가 퇴근을 했을 때 조용히 사위를 불러 말했죠. 정서방 한잔 하지? 사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투를 벗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식당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나왔던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로 사이가 서먹해질까 싶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퇴근하는 시간이 달라 이렇게 마주보고 한 잔 기울일 시간도 없었고 말이죠. 아까는 조금 섭섭했는데 정서방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한 줄 알아? 나이가 들면 말을 아껴야 하는데 걱정돼서 잔소리 좀 한 거야. 미안하네. 알아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노 씨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좀 더 벌어서 독립할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살 것 아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선의에서 건넨 말이었지만 노 씨의 말을 들은 사위의 얼굴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더니 잠깐 자리를 떴다가 방에 있던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빠, 이제 일도 안 하시는데 계속 여기 계시게요?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딸이 벌써 독립하려나 싶었죠. 초기에 투자하셨던 돈은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그걸로 시골 내려가 사세요. 하지만 저들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노 씨 보고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저희가 살아야죠.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태연하게 말하는 딸을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 돈으로 무슨 집을 구하고 구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는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야. 돈은 좀 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나가요? 아, 그러니까 돈 모을 때까지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잖아, 지금. 그런데 말소리가 커지자 아내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귀촌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내려가시면 되죠. 5천만 원 드린다니까요? 선심 쓰듯이 5천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는 딸과 사위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때가 되면 내려가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쫓겨나듯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자식을 보니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앉아있던 아내를 떠오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두 분이서 상의해 보세요. 어디로 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알아볼게요. 너무나도 가볍게 말하는 사위.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딸. 황망해하는 노씨 부부를 거실에 남겨둔 채 딸과 사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내려갑시다. 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 더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며 내려가자는 아내. 아내는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이대로 내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야지,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는 안 되지. 다음 날 오전 딸과 사위는 출근을 했고 집엔 노 씨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노 씨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는데 확인해 보니 사위의 이름으로 5천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5천만 원은 돌려줬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나가달라는 뜻이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5천만 원이 찍힌 휴대폰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게요?
현관으로 향하는 노 씨를 아내가 쫓아왔습니다. 당신 이거 할 줄 알지? 비밀번호 바꾸는 거. 비밀번호를 바꾸게요. 그래? 좀 해봐. 해본 적은 없는데 정서방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적혀 있던데. 노 씨 부부는 10분 넘게 헤맨 끝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게요? 어쩌긴 어째. 우리 집인데 우리가 처분하고 가야지. 애들은요? 알아서 잘 사는 자식 뭐하러 걱정해? 보통은 손자들 학원이 끝나면 집 앞에 내려서 들어왔는데 노 씨의 아내가 학원에 연락해서 식당으로 데려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죠. 최대한 빨리 짐 옮길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가구 같은 거는 많지 않고요. 노 씨의 아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오전에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집도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놓았습니다. 모든 게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 씨의 아내는 저녁이 되어서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애들이 왜 식당으로 왔어? 엄마가 학원에 전화했다던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아내의 휴대폰을 노 씨가 가져와 받았습니다. 나다. 집 비밀번호 바꿨다. 그리고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곧 팔릴 거야.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집 팔리는 대로 시골에 내려갈 거다. 말이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집에 가라고 비밀번호를 바꿔요? 어디든 잘 데가 없겠냐. 너희 짐은 내일 아침에 싹 빼서 내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던지 해라. 안 가지고 가면 이삿짐 센터에 보관해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 어차피 가전 가구 대부분이 노 씨 부부의 것이었습니다. 딸내가 새로 산 가구는 침대 같은 게 전부였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얼마 안 돼서 문 밖이 난리가 났습니다.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현관 쪽으로 가보니 밖에서 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엄마 아빠 집만 되는 거야? 우리 집 넣었으면 우리 집도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 짐 빼잖냐. 노 씨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있겠다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뭐 한다고? 어떻게 자식을 맨몸으로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사위도 화가 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세요? 너희가 부모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해라. 그리고도 한참 문을 두드려대던 딸과 사위. 앞집에서 누군가 나왔는지 실랑이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 밖에서 한번 쾅 치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일단은 시댁으로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짐을 빼고 있는데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이 집에 너희를 들인 게 후회될 뿐이야. 노 씨의 말에 딸이 기막혀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아프고 치매라도 걸리면 그래도 우리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 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못 받을 돌봄 아니냐. 내 돈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내려가야지. 그래서 네 엄마랑 나랑 둘이 오순도순 아프면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살다 갈란다. 그러자 딸이 분한 기색으로 씩씩걸거리며 노려보았습니다. 상인어른 장모님. 그러면 애들도 못 볼 각오는 하신 거죠? 몇 년간 제 손으로 키운 손자들을 노 씨의 아내는 유독 예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아이들을 돌보았죠. 그런데 노 씨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예뻐야 손주도 예쁜 법이야. 우리가 애들을 사랑했던 건 딸을 사랑해서였고. 그런데 그런 자식이 미워지니까 손주들도 안 보고 싶다. 그러고는 아내가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몸짓에 사위가 허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딸은 여전히 부르르 떨면서도 짐을 챙겼습니다. 사위도 짐을 절대 못 뺀다고 할 줄 알았더니 예상보다 순순히 물러났죠. 아마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5천만 원도 덕하니 내준 것을 보면 그간 모은 돈이 꽤 되는 듯 했습니다. 늘 돈 없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 여태껏 노 씨와 아내만 바보같이 공짜 노동을 해준 듯 했습니다. 딸한테 이렇게 서름을 주고 어디 발 뻗고 잘 수 있나 지켜볼게요. 악담을 퍼붓고는 뒤돌아선 딸. 마지막 뒷모습을 눈에 담는 노 씨의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이제 더는 딸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에다 대고 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노 씨는 노 씨대로 잘 살 생각이었고 딸도 그렇게 부모 마음에 대못 받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파트는 처분이 되었고 노 씨 부부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귀촌한 지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볼 일이 있어 살던 동네에 올라오게 된 노 씨 부부. 기사 양반, 저기 한 골목 뒤로 지나갑시다. 택시기사에게 딸이 운영하는 식당 앞으로 지나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긴 뭐 하러 가게요? 그냥 잘 살고 있나? 식당이 보이고 그 앞은 또 박스고 무엇이고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노 씨가 혀를 차는데 아무리 보아도 식당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 이 식당 문을 닫았나요? 아, 그건 아닐걸요. 듣기로는 낮에는 손님이 없어서 저녁 장사만 한다던데요. 손님이 없어요? 뭐, 동네 사람들은 잘 안 가죠. 그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한번 식당을 쳐다보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았으면 폐업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변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도 노 씨가 있을 때는 한창 장사가 잘 돼서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던 때도 있었는데 그런 곳이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돈 걱정은 없이 살겠구나 싶었는데 말이죠. 신경 쓰지 말아요. 알아서 잘 살겠지. 사지 멀쩡한 젊은 애들이. 오히려 노 씨의 아내가 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노 씨도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쯤 흐른 다음에 우연히 들른 식당은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살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또다시 엄마 아빠를 찾았죠. 식당 폐업한 지 오래됐어요. 안다. 와보셨어요? 딸은 어쩐지 희망을 갖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 씨가 먼저 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다른 가게가 됐더라. 그러자 딸의 하소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노 씨가 떠난 뒤 더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3개월 정도는 말이죠. 그런데 차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직원도 자르다 보니 나중엔 딸 부부만 남아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전기세가 더 나와 어쩔 수 없이 저녁 장사만 했는데도 쭉 적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시부모님은 여력이 안 되신다고. 그래서 저 요즘에 마트에서 알바해요. 그렇게 뼈 빠지게 가르쳐 놓은 딸. 남동생은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잘 살고 있는데 딸은 40대의 마트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인생이 어렵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같았으면 기꺼이 내미는 손을 잡았을 노 씨는 이번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너 알아서 살아. 마트에서 일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여력 안 되면 시집에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 단칸방에라도 들어가서 너희들 힘으로 살아야지. 노 씨는 도와줄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집을 처분한 돈이 있었고 노인네 둘이 돈을 써봤자 얼마 쓰지도 않아 재산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식 도와주고 전전긍긍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대인 적이 있는 자식을 말이죠. 부모 인생 늙었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죽기 전까지는 똑같은 인생이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이제 부질없는 짓 안 한다. 소리치는 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지금도 딸 하나 없어도 아내와 함께 충분히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한순간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길었습니다.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말년의 인생까지 저당 잡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 씨도 노 씨의 아내도 이 다짐은 죽을 때까지 지킬 생각이었죠. 좀 섭섭하네요. 이제 애들이 백년가약을 맺을 텐데 공동명의로 안 해주시겠다는 건 꼭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거랑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충분히 해봤는데 말씀처럼 어차피 쭉 함께 살 사이인데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가 사쓰니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혼수 반반 하자고 하셨죠. 그러면 저희도 이 3천만 원 정도는 집값에 보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쪽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그쪽에서 전부 산 거는 아니니까 우리 딸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데도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뭐, 우리 딸이 못마땅하다거나 아니면 저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어째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식이요? 참나. 그러면 일단 공동명예 하시죠. 그러다 저희 자금이 좀 돌면 그때 반 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하시네요. 저희가 돈 떼먹나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양화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사돈이 될 뻔했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양 씨 부부가 아들을 위해 마련해 주기로 했던 집은 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이없는 제안을 거절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예비사돈. 세상엔 상식이 안 통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들의 또 다른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 양 씨의 정신마저 이상해질 듯한 기분이었죠. 상식 밖의 사람들을 양 씨 가족도 더 이상 상식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양 씨 부부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딸 오현서는 5년 전에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갔고 아들 오석훈은 살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은 27살까지는 양 씨와 함께 살다가 몇 년 전 회사 근처에서 살겠다며 독립을 했습니다. 남편은 63세이지만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남편의 회사 일을 돕다가 다리를 다쳐서 최근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 부부는 얼마 전 원래 살던 곳과 멀지 않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양 씨를 위해 운전할 필요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시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단지로 갔죠. 엄마, 이사한 곳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집들이 오게? 아, 주말에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자친구가 선물을 좀 보내고 싶다고 물어보네요. 여자친구가? 1년 전쯤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집에 선물까지 보내준다는 소리에 내심 놀랐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게. 그리고 얼마 뒤에 선물로 웬 김 세트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의 고향이 김으로 유명한 곳인가 싶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아닌 날에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뜬금없는 선물을 받으니 의아했습니다. 고향이요. 쭉 여기서 살았다던데요. 김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맛있어서 보낸 거 아닐까요? 물론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선물을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서 신기하기도 했죠. 그러니 마음속에 아들 여자친구는 착한 이미지로 그려졌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연락이나 왕래는 없었지만 몇 달 뒤에 아들은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윤이랑 결혼 의논 중이에요. 부끄러운 듯 말하는 아들에게 양 씨 부부가 축하의 말을 했습니다. 축하해. 전에 김 줬던 그 친구지? 남편이 웃으며 묻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려고 예비 시부모한테 미리 선물을 줬던 거구나. 어머, 그런가 보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식은 언제 올리려고 해? 내년쯤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누나 결혼할 때도 정신 없었는데.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상견례도 한 2달쯤 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고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여자친구의 집을 다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윤이 어머니가 결혼에 3억을 지원해 주실 테니까 반씩하자고 그러시는데 뭐라고 대답드려야 할까요? 양 씨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3억 주신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3억은 해야지. 그러면 혼수랑 전부 반씩하면 되겠다. 집 구하다가 부족하면 좀 더 보탤 테니까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양 씨의 집에 인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석훈아, 같이 오고 있니? 당일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집이 반대 방향이라. 정윤이가 택시 타고 따로 가겠대요. 아직 도착 안 했을 거예요. 저는 20분 남았고요. 그래. 조심해서 와. 양 씨는 괜히 설레는 마음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듣고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을 걷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장으로 가서 고개를 쭉 빼고 바깥을 보는데 웬 낯선 사람들이 양 씨의 집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여전히 얼쩡거리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양 씨가 의아한 마음에 대문을 열고 나가자 화들짝 놀라는 세 사람. 저기, 무슨 일로 그러세요? 중년의 남녀와 젊은 여자. 아, 그게요. 난감해하는 중년의 남녀 사이에서 젊은 여자가 갑자기 양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훈 씨 여자친구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마주 인사한 양 씨의 시선이 자연스레 뒤에 서 있는 중년 부부에게 향했습니다. 아, 저희는 정윤이 엄마 아빠예요. 양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도 어정쩡한 인사가 돌아왔습니다. 양 씨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예비 며느리에게 인사를 받는 자리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비 사돈까지 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달이 상견례인데 어째서 말도 없이 다 같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양 씨의 표정이 이상했는지 예비 사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남자의 말에 여자가 황급히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니, 이 근처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정윤이도 데려다 줄 겸 해서 잠깐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집 앞에서 한참을 기웃거리던 걸 봤던 양 씨는 의아한 마음을 지우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사래를 쳤죠. 저희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이만 가봐야 해요. 다음에 상견례 할 때 그때 뵐게요. 그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던 양 씨는 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아가씨를 보고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훈이 엄마예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은 좋았고 대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참. 아까 여기 정윤이 부모님도 뵀어. 부모님을요? 아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여자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요 앞까지 데려다 주신 모양이야. 그래서 인사했어? 아, 택시 타고 온 줄 알았네. 마침 이 근처 지나가신다고 해서. 그래도 인사 한번 해서 상견례 때 어색하지는 않겠다. 그러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씨 부부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를 본 바로 다음 주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참 당황스러웠죠. 우선 1억 먼저 지원해 주시고요. 나머지 2억은 결혼하고 나서 차차 주시겠대요. 먼저 3억 해주신다더니 갑자기 왜? 저도 자세히 묻기는 조금 그래서 일단 상해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윤이네. 형편이 별로 안 좋은가? 양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가 사업도 크게 하신다고 그러셨고 여유가 없진 않아 보였어요. 정윤이도 아마 사업 자금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차차 주겠다고는 했지만 언제가 될지 확실히 일러주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양 씨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서 1억 내고 나머지 집값은 우리 쪽에서 낸다고 그래. 딸이 결혼할 땐 반반 하긴 했지만 서울에 집을 구해줘야 했기 때문에 3억보다는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조금 더 지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금을 빚처럼 달아둘 수 없으니
고심 끝에 양씨 부부가 내겠다고 전했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엔 더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혼수만 채워주신다고. 아들도 차마 상대방의 말을 옮기기가 미안한지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저쪽에서는 집값을 내지 못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집값에 1억을 보태는 게 아니라 사정이 생겨 3천만 원 정도의 혼수 비용만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좀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 3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혼수만 넣겠다니.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정윤이 부모님이 꼭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세요. 제가 그건 힘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혼수는 넣으면 없어지는 돈 아니냐고 그러세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양 씨의 상식과는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냈을 때 혼수 비용을 따지는 것인데 5, 6억짜리 집은 아들이 해가고 혼수만 넣으면서 집 명의까지 공동으로 하자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차라리 저희가 모은 돈만으로 작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괜히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것 같아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 아들. 그래서 남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차라리 집은 석훈이 명의로 하고 혼수도 반반 하자 그래. 또 추가로 지출이 있겠지만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듯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는데 돈 때문에 아들 결혼에 논쟁이 오가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끝까지 공동명의로 해주지 않으니 서운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 지금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한동안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상견례 날이 점점 다가오자 예비사도는 아들을 통해 양씨 부부의 경제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신혼집도 지원해주고 혼수도 반을 해주는데 왜 양씨 부부의 경제력을 궁금해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없고 노후 준비도 다 돼 있다고 전했다는데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외동딸 결혼에 그 정도로 지원을 못 해주는데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명의 얘기는 해봤어? 아,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상견례 때 자세히 하자고 하시네요. 난감해 보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양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의견이 일치됐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좀 이상한데? 양 씨가 딸과 통화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딸은 굉장히 깨름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냥 깔끔하게 반반하면 되지. 사업 자금이 뭐라고 했다던데. 이상하긴 하지? 경제 상황 제대로 오픈한 거 맞는지 물어보지. 본인들이 노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캐묻니? 잠깐 자금이 막힌 거래. 그 말이 더 이상하다. 결혼은 내년이라면서. 그리고 그랬으면 공동명의 하자고 하질 말아야지. 난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딸의 말을 들으니 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양 씨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말을 들으니 더욱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어떤데? 싹싹하고 예쁘지. 그럼 뭐, 결혼을 지들끼리 하지 엄마 아빠가 하나? 최악의 경우엔 엄마 아빠도 지원해주지 말고 자기들 돈으로 하라 그래. 벌써부터 골치 아프다. 만나보면 알겠지? 만나보면. 딸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꾸만 말을 바꾸는 걸 보니
지난번에 양 씨의 집 앞에서 예비 사돈을 마주쳤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조금 의아해하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처를 지나다 들렸다는데 양 씨가 사는 주택단지는 입구를 지나쳐야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던 것은 꼭 무언가 염탐을 하는 사람들 같았죠. 아마 딸의 시부모가 될 사람의 집이 어떤가 보려고 일부러 온 듯도 했습니다. 물론 예비 사돈 집이 궁금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었는데 몇 번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모든 행동이 다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또 뵙네요. 네. 안녕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인사를 하지만 의논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고 음식이 차려지자 예비 사돈이 입을 뗐습니다. 지난번에 오서방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 집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바로 본론을 꺼내는 예비 사돈. 양 씨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상의를 좀 더 해봤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자 상대방은 한껏 억울한 표정을 하고는 대꾸했습니다. 좀 섭섭하네요. 이제 애들이 백년가약을 맺을 텐데 굳이 공동명의로 안 해주시겠다는 건 꼭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건데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되려 양 씨 부부를 나무랐습니다. 그거랑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충분히 해봤는데 말씀처럼 어차피 쭉 함께 살 사이인데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가 사쓰니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남편의 말에 예비 안사돈이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혼수 반반 하자고 하셨죠. 그러면 저희도 이 3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집값에 보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쪽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에 차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전부 산 거는 아니니까 우리 딸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뭐, 우리 딸이 못마땅하다거나 아니면 저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어째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식이요? 여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몇 번 헛웃음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동명의 하시죠. 그러다 저희 자금이 좀 돌면 그때 반 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하시네요. 저희가 돈 떼먹나요? 양 씨도 돈 가지고 이러는 것이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줄까도 싶었지만 예비 사돈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옆에서 조가비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양 씨 부부가 마음을 바꿀 기색을 보이지 않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사돈 사시는 집도 공동명의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돈 좀 덜 보태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죠. 사돈네도 집 살 때 딱 반반 하셨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왜 양 씨 부부의 집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도 말이죠.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런 얘기는 또 어떻게 아셨고요? 그러자 여자가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거 다 떼보면 나와요. 등기부등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묻자 당황하던 여자가 돌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아무나 볼 수 있지만 보통 이런 때 보진 않죠?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세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리고 궁금하면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건강기록도 다 떼서 교환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차라리 등기부도 교환해서 보자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쪽 경제 사정 물으시길래 아들 통해서 대답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굳이 등기부까지 떼보신 건 조금 불쾌하네요. 혹시나 해서 떼본 거지요. 그게 불법도 아니잖아요. 지금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애들 결혼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까지 해가는데 뭐가 궁금하셔서 확인하신 건데요? 그냥 뭐 집값이나 대출 같은 게 궁금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저희 집 집값이랑 대출이 왜 궁금하신데요? 아들 집도 아니고 저희 집인데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러자 여자는 양 씨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요. 나중에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받을지, 빚을 물려받을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깡통집 살면서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딸내미 보내고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좀 본 건데, 그게 뭐요? 저희는 지원해 줄 만큼 충분히 지원해 줬고 노후 준비도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혼시키면 앞으로 더는 지원해 주지도 저희가 손을 벌리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 재산은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대화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앞으로 지원을 안 해주다니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등기부 떼보니까 최근에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건 왜 숨기나요?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등기부를 떼보는 거예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대출받은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알아야죠. 제가 분명 지난번에 떼봤을 때는 없어가지고 이 결혼 추진시켜 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건 사기죠? 도무지 의식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잠시 융통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건물 가액에 비해 비율도 높지 않았고, 또한 양 씨 부부는 집 외에도 수익형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받은 건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기 전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주소를 알고 등기부를 떼봤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선물로 받은 김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레 선물을 주겠다며 주소를 물어봤다던 예비 며느리. 어쩐지 도착한 선물이 남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보내는 선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선물은 핑계일 뿐이었던 것이겠죠. 양 씨가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자 황급히 두 눈을 피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습니다. 양 씨 부부와 아들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짓자 여자는 되려 성질을 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집 해오는 건 그쪽이니까 공동명예 못 해주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이가 없죠. 누구는 대출을 못 받아서 그러나요? 대출은 제가 왜 이런 걸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사업 때문에 받은 거고요. 제 집 대출이 도대체 결혼 지원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쪽도 대출 받으실 수 있으면 반 보태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정이 안 된다는데 그러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신 건 딸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라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문제는 저희 입장 확실히 밝혔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다른 방법이라니요? 저희 쪽에서 집을 사는 건 없던 걸로 하고요. 집을 줄여서 공동명의를 하든 월세나 전세를 가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 명의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저희도 그렇게 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석훈이 네 생각은 어떠냐? 저도 모아둔 돈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이 너도 그렇게 할 거지? 아들은 차라리 다행이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아들도 지긋지긋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어떻게 저희를 이해하신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내세요? 왜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도 정말 모르겠네요. 그럼 공동명의 얘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대출 얘기도 그냥 혹시나 우리 딸이 나중에 시부모 봉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랬던 거고요. 집을 사주지 않겠다고 하니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여자. 몇 억짜리 집은 받으면서 자꾸만 시부모의 경제 사정을 캐며 봉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 모순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설령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지원받았으면 나중에 좀 부모를 보살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반대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저희가 노후 책임져 달라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겠지만 애초에 자꾸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심보가 참 못됐습니다. 받을 건 다 받고 피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상이 저런데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예비 며느리도 알만했습니다. 결혼도 사업이에요. 이거저거 좀 따져보고 할 수도 있지. 왜 자꾸 나를 세워서 받아들이세요? 좀 유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자 가만히 있던 아들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댁 등기부도 좀 보여주시죠. 뭐라고? 이것저것 따져보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좀 따져볼게요. 석훈이가 맞는 말 하네요. 이런! 지금 애들 장난해요? 무슨 유치하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드는 아들. 잘 됐네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모두들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오빠, 왜 이래? 여태 말이 없던 예비 며느리까지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니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지난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윤이한테 받았던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화면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여자. 아니, 이게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저희도 노파심에 확인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렇게 몇 분간 실랑이를 했는데 이윽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러고는 양씨 부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출은 없는 집이었는데 다만 소유자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의 이름이 김정윤인데 소유자 이름은 박광수였습니다. 그리고 84년생이었죠. 예비 바깥 사돈 일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사돈 일리도 없었죠. 자가가 아니네요. 천천히 내뱉는 말에 여자가 사색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자금 돌리느라고 잠깐 새 얻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놈의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놓고 양 씨의 집에 대출이 있다며 난리를 쳤던 것도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애초에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10억짜리 주택에 담보대출이 조금 있다고 화를 내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양 씨 집 앞에서 마주쳤던 날 주랭랑을 치던 예비 사도는 오래된 소나타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모로 여유 있는 사업가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처음에 3억이라는 말을 꺼냈던 것도 양 씨에게 최소 3억을 요구하기 위한 꼼수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염탐하고 살만해 보이니 점점 그 금액을 늘려갔던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성사시킬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적당히 욕심을 냈다면 양씨 부부도 멋모르고 맞춰주었겠지만 끝도 없는 욕심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설령 아들이 정윤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도 이 결혼은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씨의 속마음을 들은 듯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말을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받을 건 다 받고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그러고 또 상속인이 어쩌니 해가면서 재산만 탐내는 결혼을 저희가 뭐하러 시킵니까? 결혼도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 접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네. 엎을 테니까 더 적당한 사업 파트너 찾아보세요. 정윤이 너도. 상대방은 경악스러워했습니다. 뻔뻔했던 모습이 참 쉽게도 무너졌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걸 모르고 이런 행패를 부린 건가 싶었습니다. 대개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나 싶었죠. 기싸움 좀 해서 더 얻어가려고 했던 모양이었는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유해 보이지만 한 번 아닌 건 아닌 남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밀당에 실패한 여자가 참 딱했습니다. 양씨 부부와 아들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만 한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양씨 가족 인생에 있어 최고의 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남은 인생을 구제하는 시간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뒤늦은 여자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양씨 부부를 목표로 삼았는지 대문 틈 사이에 사과의 말이 적힌 편지 같은 걸 두고 가기도 했죠. 아무래도 이사 가야 할까봐. 살기 좋은데 뭐하러 가? 제풀에 지치겠지. 남편의 말대로 여자는 제풀에 지쳐 두세 번 찾아오더니 말았습니다. 다음 희생양이 없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깊은 상처를 입어서 한동안은 열심히 일만 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청첩장을 돌리기도 전에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돌아온 게 천만다행이었죠. 한편으로는 참 결혼이라는 게 계산적인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 결혼시킬 때는 정확히 반반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 결혼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해와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양 씨는 좋은 며느리, 좋은 사돈이라면 그쯤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나중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땐 꼭 경제력보다는 제대로 된 인성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오늘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너희 엄마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살려고 그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 엄마 죽고 나도 마음을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다. 다음 주에 짐 싸서 올라오마. 아니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갑작스럽기는 집 줄 때 약속했던 거 잊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직 정정하시고 애도 있어서 저희 집은 번잡스럽고요. 또 아무래도 아버지도 불편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면 시골 살아야 좋잖아요. 공기 좋은 데서. 아버님, 저희가 안 모신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 편하고 자유롭게 사시다가 나중에 크게 편찮으시거나 치매에 걸리시거나 혼자 못 살게 되시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지도 그게 편하실 거 아니에요. 늙은이가 혼자 사는 게 편하겠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받아먹고 사는 게 편하지. 아들한테는 용돈 다 쓰고. 아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으세요. 왜 벌써 합가를 하려고 그러세요? 멀쩡히 잘만 다니시면서. 아버지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실 거면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75세가 된 황원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황문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황 씨와 아내, 그리고 황 씨 부부가 귀촌을 하려 하자 나중에 부모 중 한 명만 남으면 모시기로 약속하며 집을 받아갔던 아들. 극은 자식을 위해 뭐든지 주고 싶었던 부모와 부모를 위해 어떤 것도 내줄 수 없었던 자식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큰 탓에 일어났습니다. 받을 땐 어떤 조건이라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던 아들 며느리는 10여 년 전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듯 했고, 오히려 이젠 자신들의 집이라며 황 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황 씨는 어차피 혼자가 된 거 아들도 없는 셈 치자고 생각했습니다. 있으면 눈에 밟히기만 하고 부모를 괴롭게 하는 자식이 없다면 황 씨의 삶은 훨씬 덜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황 씨는 33살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먹고 사느라 워낙 고생한 탓에 자식을 낳을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그때쯤 30대 초반의 형편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황 씨도 아내도 이세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아내가 아들을 낳은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황 씨의 아내는 아들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물론 황 씨도 그랬고 말이죠. 하나 있는 자식 잘 키워보자 싶어서 아들이 커가며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황 씨와 아내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는데 아들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관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만이었죠.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킬 때까지 황 씨 부부는 죽어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니 황 씨 부부는 할 일은 다 한 셈이었죠. 이제 우리 노후도 챙겨야 돼. 알지? 근데 나중에 문규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아들인데 집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다 옛말이지. 그렇게 투자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줬는데 집까지 사줘야 해. 지금부터 10년은 있어야 결혼하잖아. 그동안 모으면 충분하지. 아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황 씨 부부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 이유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황 씨는 아들을 진정으로 독립시키길 원했고 아내는 힘 닿는 데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황 씨 부부도 나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노후 챙기는 게 자식 돕는 길이야.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그보다 더 자식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황 씨를 두고 아내는 매정하다며 섭섭해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황 씨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황 씨의 말을 들은 아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아들에게 말했죠. 문규야, 너 이번에 들어가는 회사 근처에다가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줄게. 전세요? 월세가 구하기 편할 텐데. 아니, 대출 없이 1억 2, 3천 정도 선에서 구해줄 테니까 나중에 결혼하려거든 그 보증금 빼서 보태. 그 이상 결혼을 지원해주는 건 힘들고 엄마 아빠도 이제 노후 준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대신에 나중에 너한테 우리 노후 책임지란 소리 안 하마. 아들은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먼 일이었고 부모님이 노후에서 자유로우니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황 씨도 이만하면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 내느라 고생 안 해도 되고 착실하게 모으면 결혼할 때쯤엔 목돈이 생길 테니 말이죠. 아들이 구한 집은 전세 1억 5천짜리였습니다. 집은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황 씨는 군말 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황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황 씨의 가장 큰 자산은 아파트임은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주변 집들과 함께 황 씨가 사는 아파트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문규 그럼 결혼하면 이 집 팔고 내려가서 상추나 키우면서 살자. 수도권에서 집만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야 집만 팔고 시골로 내려가면 훨씬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문규 결혼하면 뭐 우리도 할 일 다 끝나죠.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황 씨의 의견에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0대 초반이 되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3살 연하의 아가씨를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죠.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았습니다. 몇 번 보고서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너 살던 집은 이제 뺄 거지? 네. 부동산에 이미 말해놨어요. 그러면 신혼집은 잘 상의해서 구해봐.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한번 여쭤봐. 그쪽에서 다 생략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예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게.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황 씨 부부는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큰맘 먹고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시간이 흐른 지금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2배 이상 훌쩍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전세금 빼도 집 장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도 30대였기 때문에 모아둔 돈 하나 없을까 싶었습니다. 좀 빠듯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집 팔지 마시고 저희 주세요.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에 오히려 딱 잘라 거절의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황 씨 부부가 귀촌한다고 하니 곧 비어있게 될 집이 탐이 나는 듯 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신혼생활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됐던 거고. 여자친구네도 똑같이 도와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그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난감하네요. 모아둔 돈을 다 합치고도 대출을 꽤나 받아야 한다는 아들이 침울해 있자 옆에서 황 씨의 아내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단 아들을 돌려보내고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는데 아내는 아들의 뜻대로 해주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대신 전세금 뺀 돈을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시골에 집 한 채 사도 많이 남지. 그리고 연금도 나오고 모아둔 돈만 해도 우린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황 씨는 아내보다 더 먼 훗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밥만 먹고 살아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몸뚱이들이 고장나기 시작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죽거나 병든다면 큰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씨가 제대로 결론을 내기도 전에 다음 날 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랑 상의해봤어요. 그 집 주시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모시고 살게요. 노후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솔깃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당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어차피 우리 죽으면 물려줄 사람이 문규밖에 더 있어요. 괜히 하나밖에 없는 자식 서운하게 하지 맙시다. 황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들 중에서 누구 하나 먼저 가면 남은 부모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려면 가져가라. 그러자 아들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두 분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데리고 살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아내의 말대로 어차피 아들에게 상속될 재산이라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을 주더라도 먹고 살만 하니 그랬고,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조금이나마 눈치 보지 않고 보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자신이 죽은 뒤에 남겨질 아내를 아들이 잘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황 씨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서 고민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는데 며느리도 무척 좋아했고 사돈도 흡족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의 전세금을 빼서 황 씨 부부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받게 되는 아파트 가격을 따져보면 수억 차이가 나니 당연했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시던데요. 어쩐지 집을 해가는 예비 사위에 대한 대접이 후해지기도 한 것 같았죠. 그래서 황 씨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먼 일이 되겠지만 아들이 엄마를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 어쩐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결혼 전 잠시 황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황 씨 부부는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을 하나 샀죠. 소소하게 가꿀 수 있는 텃밭과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황 씨 부부가 짐을 싸서 시골로 완전히 내려가기 전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기 위해 함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를 넘기려면 증여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아, 부모 자식 간에도 쓰나요? 뭐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요. 자신을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황 씨와 아들 사이에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타자를 쳤습니다. 서류 전부 저한테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들은 기다리는 틈을 타서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집을 증여받아서 좋겠다는 누군가의 말에 아들이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나중에 꼭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어이쿠, 효자시네. 아, 그건 여기에 한 줄 넣어야겠네요. 아, 그런 것도 계약서에 넣나요? 아, 쓰지 말까요? 안 넣어도 상관없죠. 근데 영 모시고 살 마음이 없으신가 본데. 남자는 농담조로 이야기했고 그때 문득 아들과 황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게 중요하냐?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형식적인 것이라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뭐 넣어주세요. 어차피 모시고 살 텐데요.
역시 효자시네. 그렇게 황 씨의 아파트는 아들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황 씨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죠. 그 당시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황 씨와 아내는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워낙 소도시로 이사했기 때문에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도 용돈벌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식당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는 아내 덕이었죠. 아들도 그 사이에 집을 리모델링도 하고 이사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생신에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는 꼭 내려가서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며느리는 황 씨 부부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묻곤 했고 특별한 날이면 용돈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황 씨 부부가 종종 올라가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아들 집에서 묵곤 했습니다. 그게 1년에 2번 정도는 되었는데 아무래도 친척이나 친구들이 전부 위쪽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 결혼식 등 행사가 없을 수가 없으니 말이죠.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사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시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갔던 황 씨 부부. 아휴, 그냥 그 근처에서 자면 되는데. 자식 집 놔두고 어디서 주무시려고 그러세요? 근처 숙박업소나 시동생의 집에서 하루 묵고 결혼식에 가려고 했지만 아들 며느리가 뜯어말렸습니다. 꼭 자기들 집에서 자라고 하며 말이죠. 아들은 터미널에 일찍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다 뭐예요? 네 엄마가 꼭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밭에서 난 거야. 직접 기르신 거예요? 아직은 뭘 따올 정도는 아니고 이건 동네 사람들이 나눠준 거야. 밭에서 직접 딴 거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내년엔 엄마가 기른 거 가져다 줄게. 내년에요? 다음 달에 또 오세요. 아이고, 말이라도 고마워.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요리는 아직 연습 중이라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차린 건 많지 않죠? 아들네 집에 처음 갔을 때는 잔치상처럼 차려진 음식들에 깜짝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힘들게 뭘 이렇게까지 차렸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데 당연하죠. 맛이 없기는 보기만 해도 맛있는 거 딱 알겠다. 그리고 나서도 잠자리까지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는지 저들 안방까지 내주려고 해서 황 씨 부부가 말려야 했습니다. 고작 하룻밤 자는데 뭘. 그래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집이니까 당연히 편한 데서 주무셔야죠. 그 이후로도 황 씨도 아내도 아들네 집에 방문하면 기분 좋게 다음 날까지 머물렀다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 눈치 보여서 가지도 못한다는데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것도 처음 몇 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정도 흐르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황 씨가 귀촌을 한 지 1년, 2년이 흐를수록 한 해 한 해 아들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황 씨 부부도 그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터미널에서 내리기 전 황 씨 부부에게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래라면 아들이 당연히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왔을 텐데 몇 년 지나자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해도 오던 아들은 어느새 귀찮아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땐 꼭 하더니 막상 안 하니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 씨 부부도 70이 됐으니 오히려 이제부터는 좀 데리러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네 엄마가 아침 일찍 밭에서 열심히 따온 거야. 뭘 매번 이런 걸 가져오세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농사 지은 것들을 내밀자 아들의 인상이 슬며시 구겨졌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 표정을 보자 하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갖고 오는 걸 원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걸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억양이나 표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 아들의 의중을 황 씨가 착각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황 씨는 다음엔 힘들게 이런 건 따오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황 씨도 아내도 어느샌가부터 아들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 느꼈을 땐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니 그렇게 황 씨 부부를 잘 챙기던 아들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그러면 그누랑 저랑은 이만 나가볼게요. 자기가 밥은 챙겨드려. 그래. 가봐. 며느리는 황 씨 부부에게 인사만 하고 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정작 손자를 본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죠. 그날 저녁의 메뉴는 족발이었습니다. 요리를 못하니 배달 음식으로 때우자며 심드렁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도 챙겨주지 않는 아들을 보고는 더 이상 이렇게 방문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내가 황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침밥 뭐 좀 드셔야지. 원래는 오전 8시면 꼭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들은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9시쯤 아내가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자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밥 안 먹어요. 알아서 드세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침대 위로 다시 엎어졌습니다. 그냥 나가서 먹지. 그래도 근우 엄마 점심 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얼굴을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황 씨 부부가 참석해야 하는 집안 행사는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황 씨의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김치를 꺼내고 계란 후라이를 했습니다. 이걸로 대충 욕이나 합시다. 그리고 마주보고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황 씨 부부의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은 듯 했습니다. 김치통 넣어 놓으셨어요? 조금만 덜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어. 며느리는 그 뒤로 별말은 없었지만 부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몇 개 꺼낸 것이 다였고 기름 묻은 후라이팬과 뒤집개밖에 설거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식사 후에 황 씨가 하려고 했죠. 며느리가 후라이팬을 헹구고 캉소리가 나도록 선반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행주로 싱크대 주변을 닦는 행동도 신경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걸 보면 다른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황 씨 부부에게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맘대로 차려 먹어서 기분이 나쁜가 싶었습니다. 잠시 뒤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한 뒤에 거실로 나가자 아들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언제 가실 거예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가족 행사에 가는 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지만 황 씨 부부는 바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오지 말아요. 황 씨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마 황 씨가 느낀 감정보다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격할 듯 했습니다. 나쁜 놈이 자식.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 최고만을 외치며 살아온 사람이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황 씨 부부는 올라갈 일이 있어도 아들 집에 가는 것은 피했습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으니 아들 부부의 심중을 모를 수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가 황 씨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의 속상함을 잊은 건 아니었지만 황 씨와 아내는 별말 없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마음을 다해 아들 부부를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하며 해온 예단 이불은 황 씨는 여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는데 언제나 아들 며느리가 내려와야 아내가 장롱에서 꺼내서 깔아주었습니다. 음식장만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0년 정도 운영하던 백반집은 문을 닫았지만 그 음식 솜씨를 아들 며느리에게 펼치는 듯 명절 때마다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반면에 며느리에게 잔치상 같은 밥상을 받아본 것은 처음 2, 3년이 전부였습니다. 아들네가 돌아가고 황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고생을 해. 밥도 나가서 먹든지 하자니까. 몸도 성치 않으면서. 요즘 들어 자꾸 골골대는 아내가 걱정되어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더 내 새끼한테 내 손으로 밥 차려서 먹이겠나 싶으니까 안 해줄 수가 없지. 황 씨는 아내의 말에 마음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지난해 황 씨의 아내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골의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면 남들보다 건강해야 하는데 면역이 떨어졌다며 늘상 감기를 달고 살더니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한순간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몇 번 입원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곧 퇴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황 씨는 허망하게 아내를 보내야 했습니다. 황 씨의 나이가 74세, 아내의 나이가 72세였습니다. 주변에 배우자 잃은 사람들이야 무척 많았지만 이게 내일이 되니까 실감이 안 나고 너무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멍하게 지낸 듯 했습니다. 둘이 살다가 혼자가 되니 밥도 잘 안 챙겨 먹게 되었고 어딜 가도 혼자 가야 하니 차라리 집에 있길 택했습니다. 아니, 황씨. 아들 있다며. 아들네 집에라도 들어가서 살아. 뭐 나중에 모시고 사네 어쩌네 했담서. 이웃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했다며 효자라서 나중에 모시고 살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몇 번 갔을 때 눈치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고개를 젓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 걸 생각해서 남겨진 아내 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지만 아내가 먼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아버지인 황 씨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면 서로 불편한 점이 훨씬 클 듯 했습니다. 시간이 차츰 지나자 황 씨도 서서히 혼자 있는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밥도 혼자서 하루에 최소 2끼는 챙겨 먹었고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살뜰하게 챙겨주는 황 씨의 아내가 없으니 명절에 내려와도 나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황 씨에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1년. 올해 봄쯤 황 씨에게 큰일이 있었습니다. TV가 안방에만 있었는데 황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 먹는 게 싫어 작은 밥상에 상을 차려서 안방에서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들고 옮기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관절염이 있어서 좋지 않았던 다리가 댕강 부러지기까지 했으니 쉽게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도
노인이라 뼈가 잘 안 붙어 3개월이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입원한 날에 한 번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황 씨의 나이 76세. 아내도 떠나고 황 씨도 병원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 자신이 언제 잘못돼도 이상하지 않은 때이구나. 그리고 한순간에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병문안도 제대로 안 온 괘씸한 아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자면 별로 안 보고 싶어야 하는데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 오늘 내가 눈을 감는다면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얼굴은 눈에 담고 가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아내도 좋아할 것이고 말이죠.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황 씨는 홀린 듯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문규야, 이번 주에 너희 집에 좀 갈게. 저희 집에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잖아요. 걸을만해. 근데 무슨 일로 오시는 건데요? 그냥 아들 좀 보러 가는 거지 뭐. 생전 안 하던 말을 하는 황 씨가 이상했는지 아들이 얼떨결에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들 집에 찾아가니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고 갈 생각 없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온 거야. 이런 말로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하는 처지가 스스로 답답하면서도 이젠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가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어쩐 일로 그러나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그런가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나갔고 황 씨도 정막 속에 집안에만 있기 갑갑해서 아들 며느리 올 때까지 좀 걸을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들려오는 아들 며느리의 목소리. 그러니까 당신이 이참에 못을 딱 박아버리란 말이야. 알어. 그래서 아버지 더 있으시라고 했잖아. 저녁에 술 한 잔이라도 하면서 말을 해야지. 근데 설마 정말로 그 약속 지키라고 오신 건 아니겠지?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자꾸 불안하잖아. 내가 잘 타일러 본다니까.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 말씀 하러 오신 거면 어떡해. 아버님이 지금 75세셔? 어쨌거나 오래 사시면 20년도 더 사실 수도 있잖아. 그 긴 세월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봐. 내 말 무슨 얘긴 줄 알지? 알어. 걱정 마.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같이 살자고 해도 같이 안 사실 분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정말. 그럴 거였으면 작년에 찾아오셨겠지. 그리고 아버지 좀 봐. 이제 곧 80이셔. 집에 모신다고 하더라도 금방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나이라고. 그렇지? 나는 어쨌거나 당신만 믿어. 그래. 그리고 어차피 이 집이 내 집인데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아들 며느리는 나무 뒤에 서 있는 황 씨를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황 씨는 잠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부러졌던 다리와 염증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바닥에 주저앉으면 통증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들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간 아들네 집에 왔다가 섭섭했던 것이나 점점 태도를 달리해서 괘씸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이기에 포용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아들 며느리의 대화에 이제는 황 씨도 아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던 아내도
오늘 이 대화를 들었으면 황 씨의 생각이 옳다고 해주었을 것입니다. 황 씨는 터벅터벅 걸어 아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핸드폰도 두고 가셨던데. 요 앞에 그리고 황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황 씨가 운을 떼자 아들 며느리가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엄마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살려고 그래. 놀란 표정은 경악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둘이 옆구리를 찌르고 눈치를 주고받고 난리가 났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 엄마 죽고 나도 마음을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다. 다음 주에 짐 싸서 올라오마. 아니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갑작스럽기는 너희 엄마 떠나고 너도 1년간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네?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던 거 잊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직 정정하신데 또 애도 있어서 저희 집은 번잡스럽고요. 아무래도 아버지도 불편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면 시골 살아야 좋잖아요. 공기 좋은 데서. 네 엄마도 그 시골에 살다가 폐렴으로 갔잖냐?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 모신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 편하고 자유롭게 사시다가 나중에 크게 편찮으시거나 치매에 걸리시거나 혼자 못 살게 되시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들도 며느리도 황 씨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도 그게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다 황 씨를 위한 것인 듯 포장을 하며 말이죠. 늙은이가 혼자 사는 게 편하겠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받아먹고 사는 게 편하지. 아들한테는 용돈 다 쓰고. 그러자 둘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도 한참을 설득하려고 하더니 황 씨가 들을 기미가 전혀 없자 종래엔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으세요. 왜 벌써 합가를 하려고 그러세요? 멀쩡히 잘만 다니시면서. 아버지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집주인? 이 집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 거죠. 아버지가 주셨다고 지금 저희 의견 무시하고 마음대로 들어오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버님.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저희랑 의논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면 너무 서운하네요. 아버님이 이 집 주셔서 제가 10년 넘게 잘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래? 니들은 나를 데리고 살 생각이 없다 이거지? 나중에 아버지 80세쯤 되면 저희가 모시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모실 생각이 없어지죠. 그래? 그러니까 나랑 못 살겠다 이거지? 황 씨가 다시 한번 묻자 아들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싱거운 황 씨의 대답에 아들 며느리가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황 씨는 가방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아마 황 씨가 떠난 뒤에 저들끼리 서로 잘했다며 칭찬할 것을 떠올리니 우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 씨는 다음 날 일찍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넘겨줄 때 썼던 계약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계약 이행을 안 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그때 여러 번 물어봤었잖냐? 근데 끝까지 모실 수 없다고 했지. 그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떡해. 이제 와서 아들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집에 소장이 도착한 듯 했습니다. 모시고 살기로 약속하고 맺은 부담부 증여 계약을 아들이 지키질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시기 싫다 그러면 굳이 나 데리고 안 살아도 된다. 뭐 싫은 걸 억지로 하냐? 그러면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고 모시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황 씨가 아들과 함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자까지 다 데리고 찾아와도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법정 싸움 끝에 아파트는 다시 황 씨의 명의로 돌아왔고 아들도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도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쫓아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큰 집에서 혼자 사느니 팔아서 노후나 편하게 살다가 가자 싶었습니다. 이제 아프다고 돌봐줄 가족도 없으니 큰 병에 걸리면 좋은 요양원에라도 들어갈 돈도 필요했고 말이죠. 멀쩡할 때도 푸대접했던 자식인데 집까지 뺏은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도 길거리에 버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대이니 인생 참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은 부모를 쉽게 배반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슬픔에라도 그런 짓을 못할 텐데 말이죠.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운 내 잘못인가 싶기도 했죠.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못된 놈한테 한 방 먹여서 참 잘했다고 할지, 다 늙어서 소중한 아들 거리로 내쫓았다고 타박할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앞으로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혹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다 죽기로 다짐했습니다.